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중동 여러 나라들의 정치적 상황과 군사적 상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분석해보는 지금 이스라엘은, 오늘도 역시 저희 브레드TV의 중동 전문 연구원이신 조현영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점점 대리전 양상으로 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러시아가 시리아 의용군을 모집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을 보면은 주로 이제 러시아 정규군, 그러니까 징집병이에요. 컨스크립션이 우리로 치면 이제 일반 군인이라서 이런 얼번 워페어라고 도심지 작전에 좀 취약해요. 군생활 보니까 우리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여 년간 실전 경험이 풍부한 시리아 무장 세력이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들을 이제 아마 시가전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월급을 주는 거예요? 일당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집 공고를 보면 200불에서 300불 사이로 한 달에? 예, 이렇게 해가지고 파병 기간은 뭐 석 달 위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로테이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이제 좀 지금 러시아가 중동에서 개입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거와 별도로 최근 뉴스에 따르면 또 그 우크라이나 그 분리주의, 그러니까 친러시아 지역에서는 또 쿠르드군 쪽도 징발한다고 얘기하고 뭐 약간 중동 쪽 파이터들은 이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시리아 무장 세력을 이렇게 의용군으로 모집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러시아 정규군이 이제 시가전 전투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시리아 반군들은 이제 다양한 이제 전투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10년 내전을 하고 있죠. 했으니까 뭐 아무리 뭐 첨단 훈련을 받아도 실전보다 더 좋은 이제 훈련장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뭐 베테랑들이죠.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의용군을 모집하고 있다고요? 예, 이거는 이제 지난 2월 25일 날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요, 그 민간 정부 연구소 사이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전 세계 이제 극렬 세력을 추적하는 사이트인데, 민간 연구소인데, 이제 그 민간 연구소는 주로 이제 이슬람 지하드 세력부터, 극렬 이슬람 세력부터 이제 극우 나치, 네오 나치 세력까지 이제 포괄해서 이제 그들을 이제 서칭하는데, 최근 그들의 이제 어떤 SNS상의 동향을 보면은 유럽 내 극우 세력, 그러니까 네오 나치 세력들을 통해서 아조프 대대 자원 입대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뭐 교통편 등등 해가지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아조프 대대가 뭐냐면요, 우크라이나 방위군 산하 민병대예요. 직할 부대, 혼성 부대인데, 이게 창설 배경이 2014년도에 이제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그때 최초에 창설됐어요. 근데 대부분 부대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네오나치 극렬 세력들, 유럽에 상주하는 이른바 진짜 극우 세력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뭐 이른바 트럼프 지지자나 아니면 우리나라 보수 지정 사람도 뭐 극우 세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극우 세력의 사전적 의미는 폭력을 써야 돼요. 민족주의적 성향 혹은 종교적 그 배타성을 가지고 폭력을 쓰는 거고, 그냥 단순 지지자는 아니죠. 근데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나치의 후계 세력도 있어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 뭐 스킨헤드나 이런 거 막 폭력하고 소수민족 때리고 이러는 친구들을 위주로 이제 병력 끌어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도 뭐 일단 전투력, 이념적 성향은 약간 오른쪽이지만은 전투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훈련 받으면서 이제 같이 이제 대리전을 펼친다는 게 이제 현지 보도의 이제 분석입니다. 그럼 이제 대리전으로 가게 되면은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이 전쟁 양태가 어떻게 변해질 것 같습니까? 지금 뭐 협상 계속 진행 중이지만은 정규 부대끼리 부딪히다기보다는 약간 비정규전 형태, 그 시리아에서 보는 것처럼 대리세에 들어가서 서로 싸우고 뭐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저강도 분쟁을 쭉 장기 내전 상태. 아휴, 참. 특히 동유럽으로 한정된 국지전에서 중동까지 포함하는 이제 복잡한 안보 역학 관계가 이제 형성되는데요.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상황이 전개될 거냐 보면은 이제 다양한 추론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우 세력, 니오나치들이 이제 이념적으로 좀 약간 극단적이지만은 전투 경험이 없어요. 그 전투 경험을 이제 실전을 통해서 탑재하고 언젠간 전쟁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이제 각자 본국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유럽 내에는 그 무슬림 그 난민하고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의 10%가 이제 무슬림이고요. 그러니까 일반 무슬림이고, 그 안에는 또 극단주의 세력이 있겠죠.
그럼 이들하고 또 내전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석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그 대표적으로 무자헤딘을 들 수 있어요. 중동에서 글로벌 지하리스트의 이제 씨앗이 됐거든요. 소련과 옛날 구소련과 맞대응하면서 그 당시 이제 CIA가 이제 무기 지원하고 병참 지원했죠. 훈련하고 그러다 각자 나라 돌아가가지고 또 내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테러와 전쟁 이라크전에서도 실제로 미군하고 싸운 상대 중에 물론 이라크 뭐 바스당 출신도 있지만 시리아에서 뭐 넘어온 이런 지하리스트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또 훈련 받고 다시 또 돌아가서 뭐 인도네시아까지 이렇게 펼쳐나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하드 수출을 한 거죠. 아유. 그래서 그런 좀 장기적으로 이제 유럽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클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스라엘 내에 친척이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의 경우 제한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정부는 난민 2만 5천 명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난민 수용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일자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침공 이전에는 2만 명, 이후에는 6천 명의 난민이 이스라엘에 입국했으며 인구 이민청은 앞으로 수주 내에 1만 5천여 명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이 에티오피아계 유대인의 알리아를 재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작년 11월 정부가 에티오피아계 유대인 3천 명의 알리아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지만 이민정책센터라는 이름의 한 우익기관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며 항소해 잠정 중단됐고 지난 화요일 법원이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알리아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오가는 새 직항 노선이 오는 6월절부터 출항할 예정입니다. 새 노선은 텔아비브와 시나이반도 휴양지인 샴 엘 쉐이크를 연결하며 작년 10월 텔아비브와 카이로 간 직항편이 처음 신설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는 작년 9월 이스라엘과 이집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이후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스라엘로 갔어요. 그래서 3월 20일 날 그 국회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좀 도와달라는 얘기겠죠. 예.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베네트 총리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전쟁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현지 보도를 쭉 종합해 보면은 뭐 잘한다는 측도 있지만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총리의 중재 역할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라고 혹평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했냐면 우크라이나 측 고위 인사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가 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또 일명의 우크라이나 고위 인사는 총리는 적극적인 중재자보다는 양측의 의견만 전달한 우편함에 가깝다라고 막 거의 뭐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 보네. 그렇죠. 그러면서 실무적으로까지도 이렇게 좀 코칭 약간 뭐랄까 간섭 비슷한 좀 막말을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총리가 직접 하지 말고 그냥 다른 나라처럼 스페셜 인보이라고 정권 특사를 임명해서 중재 임무만 수행할 수 있게 해라 뭐 이런 뭐 주문까지도 막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우크라이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미국조차도 이제 이스라엘 중재 역할에서 불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러시아 제재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뭐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다뤘지만 이제 러시아 그 올리가르키에 대한 제재를 대부분 이스라엘에다가 이렇게 파킹을 하나 봐요. FC 그 축구단 그 첼시 있지 않습니까? 구단주도 자가용 비행기를 이스라엘 공항에다가 이렇게 파킹해 놓고 있는데 그거 제재하라고. 그래서 제재 쪽에 방점을 찍었는데 대표적으로 미 국무부의 빅토리아 놀란드 차관이 이제 이스라엘 방송의 인터뷰에서 대러시아 금융 및 수출 통제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라고 이렇게 강한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그 내용이 그 우크라이나의 익명의 고위 인사. 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게 또 이런 게 한 사람을 통해서 나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게 크로스 체킹이 되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주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사는 노골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러시아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제 중립 입장은 이제 그만 좀 포기해라 하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현지 언론은 뭐 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우크라이나 군수 지원 요청을 거절한 것. 그다음에 서방 주도 대러시아 제재에 미온적인 것, 그다음에 난민 수용 분야에서 이스라엘이 소극적이었다라고 이제 약간 비판의 목소리를 올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이스라엘이 이제 시리아에서 이제 러시아랑 이제 관계 설정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거 자기도 인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발틱 국가들은
국경을 막 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막 사활을 걸고 있다, 나서고 있다 하면서 그걸 이렇게 병치시켜서 약간 비꼬는 듯이 비판을 했고요. 또 결정적으로 또 현 내각에 대해서도 타겟팅을 한 게, 현 내각이 만약에 과거 이제 이스라엘의 건국의 정치인들처럼 골다 메이어나 야보텐스키였으면 이런 식으로 대처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막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국내 정파에서는 야권에서는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해외 지도자가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크라이나의 외무장관도 이스라엘을 비난하는데 아주 가세했다고요. 그러니까 외무장관은 이제 한 발 더 나간 게 뭐냐면 이제 초기 단계인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최초의 국적항공사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스라엘 시민들 대피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결제 창구를 이제 뭘로 썼냐면은 러시아 결제 그 시스템을 썼어요. 뭐 부킹이나 항공편을. 이제 그걸 놓고서 이제 우크라이나들의 핏값으로 이윤을 추구했다고 그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이제 강성 발언을 내놨죠. 물론 사후적으로는 이제 해소가 됐어요. 제재가 떨어지기 전에 결제한 거다라고 항공사가 이제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지만,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내무부 세이크드 장관이 이제 난민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걸 얼마만큼 우리가 받을 것이냐. 그래서 2,500명 상한선을 딱 캡을 씌워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우크라이나 대사관 입장에서는 좀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래서 대사관이 외무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대사관이 이제 변호사, 법정대리를 이렇게 선임을 해서 난민 상한선 폐기 가처분 신청을 이스라엘 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소송까지 냈죠. 그래서 이스라엘 법원은 아무래도 내무부는 자기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놨는데 이게 소송이 들어오니까 이제 소기각을 주장하는 내무부가 또 반대 소송을 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법원 그걸 각하를 시키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겠다라고 14일 날 발표를 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그 난민 2,500명 상한선이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뭐 국내보다는 해외 압박이 더 심했죠. 그렇다 보니까 셰이크드 내무장관이 한 발 딱 이제 물러서면서 2,500명 상한선 규정에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포함되지 않는다 하면서 예외 규정을 뒀어요. 그 우크라이나 난민 중에 이스라엘의 친구, 아는 친척이나 인비테이션이 있으면은 2,500명 상한선에 포함되지 않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하여튼 뭐 이스라엘만 지금 난타전을 지금 당하는 입장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그 우크라이나 입장도 뭐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예.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금 내 나라한테 그렇죠. 무슨 뭐 담보 잡힌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친구가 있으면 난민 신청이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지금 그러면 우크라이나 지금 전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전황은 이제 외신 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외신 보도는 이게 약간 어떤 식으로 변질됐냐면 선동장으로 이렇게 변질이 됐어요. 프로파간다가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서로 이긴 전적들만 자꾸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서방 언론들하고 좀 친밀도가 있다 보니까 서방 언론 자체가 이제 선동장의 어떤 플랫폼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뉴스도 그렇고 해외 뭐 메이저 업체의 뉴스를 보면은 대부분 뭐 러시아가 거의 지는 형국으로 나왔고 우크라이나가 계속 이기는 것처럼 나오는데, 실상 군사 전문가들의 그 분석을 들여다보면은 전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러시아가 그럼 지고 있느냐? 러시아가 전쟁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쟁의 목표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이렇게 원으로 봤을 때 그 동쪽이 이제 러시아랑 이제 맞붙어 있는 동네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위쪽에서 키예프랑 그다음에 가운데 국경 지역, 그다음에 밑에 크림반도 근처. 러시아의 목표는 이 세 거점을 이제 확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목표죠, 전쟁에. 근데 사실상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승리한 거나 다름없죠. 정규군을 투입해서 뭐 탱크가 많이 파괴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 전략, 이게 에워싸는 전략이 이제 2차 대전 때 썼던 전략이거든요. 누가? 독일이 소련을 이제 침공했을 때 레닌그라드를 에워싸가지고 이제 고사시켰거든요. 약간 그런 형태가 지금 드러나고 있고, 키예프나 이런 핵심 거점 시설, 그다음 국경 지역, 그다음 크림반도에 접근하는 지역, 그 지역은 다 에워싼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중재 협상에 나오는 이유가 져서 나온 게 아니라 목표를 다 완성했기 때문에 지금쯤 시스파이어 이제 휴전 협상을 개시하는 건데,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이제 약간 그 대통령이 이제 스타가 됐죠. 젤렌스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막 미국 의회 연설도 하고 케네스텟에서 연설하고 하니까 막 국제적인 뭐 자유의 화신이 됐는데 이게 장기 내전으로 가면은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피보는 형국이 되고 사상자는 더 늘어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에서 별로 안 좋은 시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길 수 없는 전쟁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토나 미국이 군을 직접 개입시켜서 이걸 전세를 뒤집을 것도 아니고 현지 상태가 장기적으로 누적되면 결국 피해는 이제 현지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보고 이제 피절은 땅이 되는 거예요. 폴란드처럼.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자기는 스타되고 국민들은 죽고 약간 이런 해석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휴전 협정 되고 이제 저강도 분쟁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고 현지 분석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터키하고 이스라엘이 관계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고요. 관계 회복, 그 연결고리가 뭡니까? 바로 이제 에너지 협력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로 파생된 세컨드 어펙트라고 해야 되나? 연쇄 효과인데,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를 이제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 제재 들어가니까 또 유럽은 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이제 수입하고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럼 대체 수단을 이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유럽 입장에서 데이터를 들여다보니까 EU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1,500억 세제곱미터를 수입한다고 해요. 이게 세제곱미터는 단위예요. 그 입방미터로 이걸 계산을 하니까 수입한다고 하는데, 근데 2020년 기준 이스라엘 연안에 매장된 천연가스는 6천억 세제곱미터 규모의 많은 거죠? 예, 생산량이니까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거에 거의 뭐 한 4-5배는 되겠죠. 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론상으로 이스라엘 해저가스를 송유관을 통해서 지중해 터키, 유럽으로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근데 터키가 이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유럽하고 중동하고 딱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중해에서 오일을 빨아다가 유럽에다 공급하면은 거의 뭐 지정학적 가치는 이제 치솟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터키가 약간 뭐 에르도안 대통령이 술탄 행세하면서 조금 약간 좀 고치거리 취급을 받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계기로 해서 딱 자기 지정학적 이익을 좀 극대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송유관 사업에서 시프러스, 그리스, 이스라엘 연결한 이른바 그 이스트메드 동지중해 송유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산 타당성 문제로 지난 1월 날 미국이 참여를 포기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무산됐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다시 이제 송유관 사업이 이제 부각이 된 거예요. 왜? 러시아 의존도를 끊기 위해서. 그럼 대체 수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근데 이 시프러스, 그리스, 이스라엘을 경유하는 동중해 송유관보다는 이스라엘 해안에서 곧바로 터키로 연결하는 경유해서 송유관 사업이 다시 이제 주목받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하려면 터키랑 이제 이스라엘이랑 관계 회복을 조금 해야겠죠, 복원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터키 경유하는 그 송유관 사업은 동지중해 사업보다 훨씬 비용이 절감된다고 해요.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터키하고만 이제 관계가 잘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은 논하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터키랑 이스라엘이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냉전 시절 전에는 미국의 유일한 서구 동맹국이 이제 터키랑 이스라엘이었으니까 그 원형을 이제 다시 이제 약간 복원하자라는 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지난 3월 9일 날 이스라엘의 그 헤르조그 대통령이 터키를 갔어요. 그래서 정상회담까지 했다 그러는데 잘 되겠죠, 뭐. 예, 그게 이제 이게 14년 만에 최초 방문이에요. 14년 만에. 그동안 이제 사이가 안 좋았다는 얘기인데 왜 안 좋았냐? 그러면 에르도안 대통령의 그 친하마스 성향 때문에 양국의 갈등을 계속 빚었죠. 서로 이제 뭐 테러리스트의 그 은신처를 제공하고 뭐 등등 이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란의 테러 음모를 터키가 적발하는 등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주적은 아무래도 이란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양국 관계에 이제 우호적 신호가 이제 적잖하게 포착되고 있는 겁니다. 또 터키 경제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특히 주변국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UAE 아랍에미리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협정 관계고 하니까 아무래도 중동의 경제 허브는 아랍에미리트니까 이들하고 손을 잡으려면 이스라엘하고도 조금 약간 관계를 복원시켜야 된다는 그런 내부적 요건도 작용했습니다.
몇 년 전인가 그 터키의 인도주의적 이 구호단들이 가자지구를 돕겠다고 그 해상으로 가자지구 앞바다 쪽으로 터키 선박이 접근하는 걸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터키 사람 몇 명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터키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아주 살벌했는데 이렇게 점점 이제 좋아지는 것 같군요. 서로 이득을 원하니까 이제 그러는 거겠지만. 예, 그리고 또 우연치 않게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사태에서 중재자가 이스라엘도 있지만은 이제 터키죠. 약간 중동국가 두 군데에서 이제 유럽 상황에 대한 이제 어떤 중재 역할을 하는 것 또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터키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어느 쪽입니까? 뭐 어느 쪽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겠지만 러시아 편을 듭니까? 아니면 우크라이나 입장을 더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습니까? 딱 이스라엘보다는 색깔이 좀 명확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유엔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는 동참을 했습니다. 터키는. 근데 미국발 금융제에 대해서는 반대했어요. 그 다음에 동시에 또 우크라이나에다가는 무인 항공기 드론을 또 공급을 했어요. 군수물자를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요런 행보에 관해서 이제 미국 외교협회라고 CFR이 지난 3월 3일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요. 터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측에 동시에 거래하면서도 약간 무게중심은 러시아에 쏠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러시아하고 터키하고는 관계가 별로 안 좋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해요. 러시아가. 이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지역적 측면에서는 터키는 시리아, 리비아, 흑해, 그다음에 카프카산 산맥 등지에서 때로는 대리전을 치르면서 러시아와의 협상 테이블에 늘 맞선대하고 있어요. 특히 시리아에서는 터키의 주적인 쿠르드 쪽 반동 세력이죠. YPG와 PKK 세력을 러시아의 협조하에 군사적으로 견제하고 있고, 이건에서는 약간 러시아한테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으면서 아제르바이잔과 이제 알메니아하고의 그 분쟁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을 이렇게 지원하고요. 터키는 반대로 러시아는 알메니아를 지원해서 또 대판 이제 또 충돌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흑해에서는 러시아 해군의 남하를 저지하고 있어요. 흑해에서 상주 못하게끔 해서 러시아 해군의 남하를 저지하고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해군력 증강을 이제 해안포를 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증강을 견제하고 있고, 여기선 또 약간 터키가 갑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학적으로 이제 물고 물리는 이제 앙숙 관계죠. 흑백 논리로 난 네 편, 이 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건 바이 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개별 국가의 이익에 따라서.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보기가. 그런데 지정학적으로는 이렇게 앙숙 관계인데 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어요. 터키하고 러시아하고. 예. 대표적으로 이제 터키에 있는 아쿠유 원전 건설과 설비 책임 시행사가 바로 러시아 원전 업체 로사톰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와 터키를 연결하는 가스 송유가 있어요. 이른바 터키 스트림이라는데 2020년에 완공이 됐죠. 직접 경유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가치는 러시아 원유를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이제 유럽이나 터키로 가는데, 터크 스트림 파이프라인은 직접 러시아에서 흑해를 통해 가지고 직접 이제 오니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의 그 전략적 가치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터키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가 더 중요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그 중재 과정에서 딱 자연스럽게 스며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국익의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러시아가 한 0.1% 더 중요하니까 그게 그 터키의 중재자 행보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입장이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국제정치학자들은 이 관점, 터키와 러시아의 관계를 복잡하지만은 약간 어떤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정략적 결혼. 정략적 결혼. 예. 중재자를 자임하면서 러시아를 환영한 자국이 극대화. 그리고 결론적으로 터키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나토 회원국이거든요. 근데 터키가 약간 좀 천대시 받았어요. 나토 회원국에서 좀 이상한 동네 형 취급받았는데, 최근에는 나토 회원국에서 유럽에 대한 지분권을 높였어요. 왜냐하면 협상 주체자니까. 동시에 또 중동 쪽 패권 질서에 대해서 입체적인 국가 전략을 투사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아주 제일 논한 때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터키가 맞습니다. 완장을 찾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